이번 시간은 신경퇴행성 질환,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개별적인 학습을 좀 통합적으로 돌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여기서 다루는 많은 질환은 개별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되고, 개별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만 조금 제가 추가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질환의 임상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임상 증상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신경계 침범 부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이상 단백질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주요한 이상 단백질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요. 주로 이제 증상 자체가 이제 치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서니즘 증상을 주로 하는 이제 주체 외록의 이상 증상, 그다음에 손해 증상, 그다음에 감각 장애, 뭐 이런 것 등이 나타납니다. 질환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를 먼저 침범해서 특정한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 부위가 동시에 침범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상당히 질환이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임상적인 양상에 따라서 이제 임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질환들은 서로 공통된 임상 진단을 보일 수 있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상적인 진단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건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 진단을 해봐야지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진단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퇴행성 질환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을 왔을 때 이제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출생해서는 상당 기간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40년, 50년 정도를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요.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증상은 양측성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질환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한 뇌 부위를 먼저 침범하기 때문에 일측성의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성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에 따라서는 신경계를 선택적으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검사는 거의 대부분 음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검사가 이제 뭐 염증 반응에 대한 검사, 뭐 뇌척색 검사, 뇌 영상 검사 이런 거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거는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재활과 요양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의 종류는 이제 임상 증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떻게 하냐? 치매 증상을 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도 있지만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자세나 운동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다음에 진행성 실조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위축 및 위약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감각 및 운동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뭐 예를 들면 브라인드네스나 데프니스 같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임상 증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침범된 병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레브럴 콜텍스를 먼저 침범하는,
또는 베이자 강그리아나 브레인스템을 우선적으로 침범하는 경우, 세레벨룸의 A프런트 앤 E프런트 패스웨이를 주로 침범하는 경우, 모터 뉴런을 주로 침범하는 경우, 교절 루트나 페리퍼럴 너브를 주로 침범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임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를 봤을 때 먼저 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고요. 근데 진행성 치매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요. 디퓨전 세레브럴 아트로피를 특징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부위의 뇌 위축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픽스 디지즈, 프론트 템포럴 디멘시아 이런 것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도 있지만 다른 또 특정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팅턴스 코레아 또는 헌팅턴스 디지즈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나타나는 진행성 치매와 그다음에 코레아 무도증 증상을 주로 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및 운동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이즘을 보이는 파킨슨 디지즈고요. 외에도 뭐 디스토니아, 트레머, 멀티플 틱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나타나고요. 진행성 실조증은 주로 보이는데 실조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위크니스는 없지만 조화로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비틀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실조증을 주로 보이는 질환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피노세레벨라 아탁시아가 있고요. 프리드리 아탁시아, 아탁시아, 페런지 아탁시아.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스피노세레벨라 아탁시아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진행성 실조증을 보이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arly onset, late onset, spinal from cerebellar from familiar disease, or sporadic disease.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뒤에 다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드리 아탁시아는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서 많이 보이는데 좀 많이 줄어 있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아탁시아, 탈렌지 액타시아는 이제 뭐 많이 보진 못하는데 이렇게 아탁시아와 함께 이렇게 미세혈관이 부풀어 오른 이런 탈렌지 아탁시아를 주로 보이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위축 및 위약을 주로 보이는 디지즈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터뉴런 디지즈, 아마이오트로피 라테럴 스크lero시스 대표적인 여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모터뉴런 디지즈를 앓다가 돌아가셨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모터 뉴런을 주로 침범하기 때문에 일단 세레브랄 콜텍스의 기능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병은 헤레디타리 센소리 모터 뉴로패시라 해서 이 앞에 글자에 따라서 HSMN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이 질환을 이제 처음 발견했던 3명의 신경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샤콘 마리 툴스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줄여서는 CMT라고 합니다. 이 3명이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연구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질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샤콘 마리 투스라는 병으로 보이고 우리가 흔히 CM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레디타리 센서리 모터 뉴로패스랑 샤콘마리 토스 디지는 같은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 이름을 잘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병명 이름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이 CMT 워낙 유명한 병이기 때문에 지금 CMT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시험 나와서 말초신경 파트에 보면 가끔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침범된 병변에 따른 분류로는 이제 대뇌 피지를 주로 침범하는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나 이제 루이 바디 디멘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뭐 프론템포럴 디멘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핵과 뇌관을 주로 침범하는 경우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 그다음에 이제 무브먼트 디스오더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파킨슨 프로스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파킨슨이즘의 증상을 보이면서 다른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의 네이처를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프로그레시브 슈퍼니플레어 펄시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는 옛날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튜어트 나이그럴 디제너레이션, 올리버 프론토 세레브럴 아트로피,
샤이드래거 신드롬. 그리고 세 개의 병이 서로 증상이 다른데 스트리오톤 아이그랄 디제너레이션은 주로 파킨슨이즘의 증상으로 오고요. OPCA는 주로 세레벨 아탁시아 증상으로 많이 오고 SDS는 주로 오토노믹 디스펑션의 증상으로 오는데 전부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환자가 죽은 후에 부검을 하니까 그 패스로지가 똑같아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이제 침범한다서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 줄여서 MS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SA에는 다시 이제 그 세라벨라 증상을 주로 보이는 MSA-C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킨슨이즘의 증상을 주로 보이는 MSA-P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헌팅턴스 디지즈, 치매 증상과 함께 코레아 증상을 보고요. 이게 사람 이름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데 할로베르덴 스파르츠 디지즈, 그다음에 뭐 윌슨 디지즈. 그럼 여기 요거는 이제 침범하는 신경계를 다 붙여서 덴테이토, 루브로, 왈리도, 루이시안 아트로피, DRPLA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이 가끔 심심치 않게 보여요. 조종을 도미넌트로 유전되기 때문에 한 패밀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레벨름의 A 프론트 앤 E 프론트 패스웨이를 주로 침범하는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피노 세레벨라 아타크시아, OPCA는 이제 MSA의 한 종류죠. 프레드리 아탁시아, 아탁시아 탈렌젝타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토뉴론 디지즈의 가장 대표적인 모토뉴론 디지즈, 스파이노 머스큘러 아트로피. 아마 페리퍼럴 쪽에서 이제 조금 다루게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오잘루트 페리퍼럴 러브를 주로 침범한다. 프리드리 아탁시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척추 측만증을 공반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걸으면 못 걷고 처음에는 이 척추 측만증 때문에 못 걷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퇴행성 질환이 그럼 왜 생기느냐? 굉장히 지금 발생 기전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아무래도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프리 라디칼 인저리가 가장 이제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얼 제노틱스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에 의한 에너지 페일리어가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병리에 기반한 external transport defect. 그다음에 이제 뭐 neural inflammation, neural apoptosis.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intracellular aggregate accumulation. 그다음에 protein oligomer toxicity. abnormal protein degradation system dysfunction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좀 이제 공통적인 거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초기 증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이 특정한 신경세포의 소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냅스의 변화를 보이고 신경염증성 변화를 보이는데 이 신경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는 주로 이 히포캠퍼스와 세레브럴 콜텍스를 주로 침범하고요. 헌팅턴 디지즈는 스트리아툼을 주로 침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레벨라 디제너레이션 뭐 당연히 세레벨로 파킨슨 디지즈는 저 서브탄셜 나이그라를 침범하고요. 샤코마리토스 디지즈 즉 CMT는 주로 페리퍼럴 러브를 침범하고 이렇게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특정 부위를 먼저 침범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뉴로널 트로피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abnormal 프로테인의 accumul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밀로이드 프리큐서 프로테인을 베타 앤드 감마 시크레테이즈에 의해서 분해돼서 이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A42가 되고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한 10개 정도 모인 것을 아밀로이드 올리고모어라고. 이 아밀로이드 올리고모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올리고모 스테이트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모여서 이제 프로토파이브를 형성한 다음에 파이브를 형성하면서 세포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세나일 플라가 형성하고요. 그 프로토파이브릴이 다시 계속 세포 안에서 옥시데이션을 일으키고 이것이
그 세포 내에 있는 마이크로튜뷸블의 하이퍼포스포 릴레이션을 일으켜서 탱글을 형성하고요. 그 결과 세포의 아포프토시스와 셀레스가 일어나고 그 셀레스의 결과 뉴런al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행성 질환을 우리가 병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발견자는 특정한 애버노멀 프로테인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라고 하는 애버노멀 프로테인이 축적되는데 주로 히포캠퍼스 세레브럴 콜텍스에 주로 축적이 되고 증상은 진행성 치매 증상을 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스포라딕 타입과 이너리티드 타입 두 개가 있다. FTD,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는 타우하고 TDP-43가 주로 침범한다는 거죠. 코티코 베이지알 디제너레이션은 타우. 그래서 주로 이 타우가 침범하는 질환을 우리가 타우패시라고 하죠. 그래서 코티코 베이지알 디제너레이션은 타우라는 단백질이 베이지알 강글리아와 세레브럴 콜텍스에 주로 일어나서 초기부터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나 무브먼트 디스오더, 무브먼트 디스오더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이프락시아가 되겠습니다. 시 나타난다.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슈퍼뉴클리어 펄시도 타우 패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디멘시아 위드 루이 버디는 알파시누클레인. 이 알파시누클레인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디멘시아 위드 루이 버디와 파킨슨스 디지즈가 돼요. 증상도 비슷하죠. 디멘시아 위드 루이 버디는 이제 치매 증상과 파킨슨이즘을 같이 보이고 파킨슨 디지즈는 주로 파킨슨이즘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파킨슨 환자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치매를 보이는 경우가 전체 파킨슨 환자의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패솔로지가 알파시누클레인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환자가 디멘시아 위드 파킨슨이즘의 증상을 보인다면은 디멘시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이즘의 증상이 적어도 1년 이내에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디멘시아 위드 리버 디지즈라고 하고요. 만약에 디멘시아 증상이 파킨슨이즘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파킨슨이즘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디멘시아가 1년 안에 발병했을 때는 우리가 디멘시아 위드 루이버드라고 그러고요. 파킨슨이즘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디멘시아가 1년 이후에 나타날 경우 그때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 디멘시아 이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팅턴은 헌팅턴스 디지즈에서 이제 주로 발현이 되고요. 아마이트로필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서는 아까 말한 TDP-43, 그다음에 SOD. SOD는 슈퍼 옥사이드 디스무테이즈의 약자가 됩니다. 트랜스미서블 스폰지폼 엔세팔플렉시 이게 이제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을 매치시켜서 알아둬야 되고요. 왜 이런 이상 단백질이 중요하냐? 이게 바이오로지컬 마커로스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퇴행성 질환에는 특정한 바이오로지컬 마커가 없기 때문에 이상 단백질을 바이오로지컬 마커로 사용합니다. 이런 거가 있으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진단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거에 대한 효과 판정에 유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테인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버노바 아미노이드 시퀀스가 아미노사이드 시퀀스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아브노멀하게 이제 나오는 경우는 보통 미스폴딩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SF의 노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미스폴딩된 잘못된 단백질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10개, 15개 정도 모여서 올리고몰리제이션을 형성하면 이때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독성이 강한 거를 우리가 일부 학자들은 이 세나일 플라이라고 하는 게 올리고몰리제이션이 된 아밀로이드 베타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에그리게이션 시켜서 즉 독성을 약화가 시켜서 모아서 세포 밖으로 배출한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닌가 이렇게 뭐 의견을 표시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페노타입과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나눠보면은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주로 침범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뭐 암네시아 증상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이코틱 증상이 나타나고 디프레션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을 보이는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킨슨 디지즈, 디멘시아 위드 루이 바디, 그다음에 MSA는 알파 시누클레인오패시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슬로잉이라든지 브라디카이네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립 체인지, 할루시네이션 이런 증상을 주로 보이게 되고요. 타우패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D, CBD, 그다음에 PSP. PSP가 이제 타우패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주로 executive dysfunction, frontal dysfunc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isinhibition, upwards 이런 증상을 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제 이런 신경계 질환의 뉴로널 오르가니즘의 하이어라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알츠하이머 병은 요거를 관련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기초의학자나 기초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임상을 하는 임상가들 또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영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매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자들이나 기초의학자들은 적어도 몰레큘러 레벨이나 셀룰러 레벨에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몰레큘러 레벨에서 어떤 프로테인 메타보리즘의 애브노멀리티를 주로 본다든지 또는 뭐 빌로노벌 셀 데스의 측면에서 왜 이렇게 뉴럴 트로피즘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와 임상의 이제 어떤 중계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브레인의 특정한 리전에 문제가 생기는 리저널 디스펑션에 관심을 갖고요. 어떤 특정한 트랜스미터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알티코린의 데피시언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요거에 대한 약물에 관한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뉴로널 시스템 전체를 보니 그것 때문에 뉴로널 시스템 애브노멀리티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저명한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개체 전체의 클리니컬 페노타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디서빌리티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조금 언급해야 될 것이 삼엽산 연기 반복병이라 그래서 트리플렛 repeat expansion disease라고 합니다. 이거는 탄뎀 뉴클리오타이드 리피트 익스펜션을 주로 보이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헌팅턴스 디지즈예요. 헌팅턴스 디지즈는 CAG 리피티션에 의해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피트 익스펜션 익시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CAG 리피티션은 우리 정상인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을 때 어떤 한계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증상이 발현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제너틱 안티시페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CAG 리피티션을 보이는 질환, 예를 들어 헌팅턴스 디지즈 같은 경우는 오토조멀 도미넌트로 유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안의 아버지가 헌팅턴스 디지즈라면은 그 밑에 태어나는 아들들이 헌팅턴스 디지즈를 갖게 될 확률은 이제 50%가 되는데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CAG 리피티션의 그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일찍 나타나고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genetic anticipation이라고. 이러한 질환을 이제 아까 내가 이제 헌팅턴스 디지즈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프라이즐 렉트 신드롬, 마이토닉 디스트로피, 올리고파링자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프리드리 아탁시아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일반의나 제너럴 뉴럴로지를 하는 분들보다는 이러한 것을 주로 보는 이제 무브먼트 디스오더를 주로 보는 선생님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뉴럴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의 각 강론 쪽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드롬 오브 디멘시아, 신드롬 오브 무먼트 디소더, 신드롬 오브 아탁시아, 신드롬 오브 리크리스 이걸 쭉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강론은 각각의 강의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쪽을 보면 되고요. 그렇게 각각의 강의에서 조금 애매하게 다루는 부분은 이제 신드롬 오브 아탁시아라서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탁시아는 유전 여부에 따라서 이제 헤레디타리 아탁시아, 스포라딕 아탁시아로 나누고요. 헤레디타리는 단순히 오토조멀 리세시브, 오토조멀 도미넌트로 나누는데 오토조멀 리세시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리드리 아탁시아고 오토조멀 도미넌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피노세레벨라 아탁시아와 벤테이토, 발리도, 루이시안 아트로피, DRPLA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드리 아탁시아 보면은 오토조멀 리세시브로 가고요. 아주 어린 때 증상이 나타나고 소아 때 많이 나타나고요. 일단 특징적인 현상에게 척추가 휘는 하이퍼스콜리오시스 현상과 발바닥이 깊이 파이는 페스카브스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패시라 DM이 어렸을 때부터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특징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소아과에 쉽게 진단이 됩니다. 소아신경을 하시는 분은. 그다음에 이제 DRPRA는 이제 오토조멀 도미넌트로 유전하는 가족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임상 발현 증상에 따라서 1형, 2형, 3형으로 나누는데 이 질환이 이제 코레아 아스토시스와 같은 그런 어떤 모먼트 디소더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에필lep시, 간질, 그다음에 이제 어, 마이오크로노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 1형은 이제 세레벨라 아탁시아로 주로 이제 손해 증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걸음을 잘 못 걷고 막 뒤틀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3형은 주로 이제 근간대 발작이라 그래서 마이오크로닉 에필lep시, 시저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용색제 유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집안에 DRPLA 집안이고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DRPLA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이완될 확률이 50%니까 이완이 된 자녀들은 이제 질병 때문에 사회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이완되지 않은 자녀가 이제 이완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완이 안 되면은 그 밑으로의 자녀들은 절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오토소멀 도미넌트 디지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심심치 않게 있고요. 뇌 위축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이 주로 보이고 병리 증상, 병리 소견을 가지고 보통 예전에 많이 이제 진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살아있을 때 이제 일찍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찍 진단을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다음에 스피노세레벨 아탁시아는 이제 DRPLA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주 보게 되고요. 이것도 염색체 산액산 반복 서열 확장에 의한 병이고요. 이 유전자가 24개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CA 1에서 8, 10, 13 뭐 이렇게 이제 따라 분류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발병은 되게 젊을 때 잘 보면요. 20에서 30대 첫 증상을 발현하고요. 한 SCA6만 좀 중년의 나이에 증상을 잊게 됩니다. 좀 익스트라 피라미달 신드롬하고요. 더 진행하면서 디멘시아, 그다음에 마이어트로피 이런 증상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1, 2, 3, 4, 7, 10의 각각의 I형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을 했는데 의심되는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은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한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한들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 이제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병원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이런 스피노세레벨라 아탁시아가 있는 집안은 이 가계도를 보면 아까 그 DRPL의 가계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완이 안 되면은 자기 자녀 쪽으로는 계속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SCA가 보통 20에서 30대의 첫 증상이 나타나니까 본인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까지 별 증상이 없으면 나는 괜찮구나 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SSA가 40에서 50세 첫 증상이 말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비극을 일으키는데 이게 결국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할 때 집안에 있던 SSA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집안에서 이제 이게 좀 공포스러워가지고 이런 집안에서 이제 이해되지 않은 친구가 의사가 돼서 SSA를 공부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트랜스미서블 스폰지폼 엔세팔로패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병도 상당히 어려운 면인데 아까 이게 이제 이상단백질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데 프라이온의 존재는 상당히 좀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진핵생물과 원핵생물로 나누고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은 다 같이 DNA와 RNA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에 하나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원시적인 형태고요. 말 그대로 이 프로테나세우스 파티큘러 시밀러 투 바이러스에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프라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치매나 세레벨라 심톰 또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심톰 뭐 이런 것 등을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면 이제 워낙 이제 그 임상 증상이 독특하기 때문에 임상 히스토리를 잘 하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파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 specific CSF protein 요거를 가지고 또 gene analysis를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요즘에 이제 그 CJD가 의심될 경우에 MRI 특히 그 디퓨전을 보면 이렇게 콜텍스를 따라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하기도 하고 이 뇌파를 찍었을 때 이 샤프 웨이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서는 페리오딕 샤프 웨이브를 통해서 CJD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에서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았을 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MRI하고 뇌파를 반드시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프라이온 디지즈 중에서 이제 어, 인간한테 전염될 수 있는 디지즈가 요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크루죠. 크루는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이 그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나눠 먹는 이 리추얼 캐니발리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름이 좀 복잡한데 GSSD, Gerstmann Strasser Schwenke Disease, FFI, Fetal Familial Insomnia. 뭐 그냥 말 그대로 오토소멀 도미넌트 이네리턴스를 보이고요. 이제 CJ는 좀 복잡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스포라딕, 페밀리아. 원래는 스포라딕과 페밀리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페밀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 PRP 균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들은 전부 다 PRP라고 하는 그 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균을 PRP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CJD 환자들은 PRP 균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PRPSC라고 하는 균을 갖게 돼요. 그거에 의해서 결국 CJD가 패밀리하게 유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CJD 환자의 각막이라든지 듀랄메탈을 이식받은 환자에서 CJD가 되는 걸로 봐서 요거는 이제 이아트로닉 CJD라고 하는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바인 CJD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에서 나타나는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백시하고 똑같은 병리 양상이 이런 환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안트 CJD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질환들은 원래 이제 동물에서 시작을 해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인수공통 감염증 질환이 되는데요. 이 요즘엔 5개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백시, 그다음에 스크래피, 트랜스미션 링크 엔세팔로백시, 크로닉 웨이스팅 디지즈, 페어린 스폰지폼 엔세팔로백시 이렇게 되고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이제 페어린 스폰지폼 엔세팔로백시로 고양이하고 관련된 거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면역과 관계된 스크래피라는 병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양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트랜스미서블 스폰지폼 엔세팔로백시로
주로 이 양들이 갑자기 이게 걷다가 막 쓰러져 죽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질환이 이 양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환이 인간한테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베리안트 CJD가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 단백질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 이상 단백질은 이제 CJD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우리 몸에 스크래피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정상 사람한테서는 PRPC라고 하는 단백질로 전환이 돼요. 이거는 이제 CSF에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PRPSC라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크래피 어소시에이티드 프라이온 프로테인의 약자고요. 이 CRPSC 형태로 가는 경우는 PRPC는 알파 헬릭스 아이소폼을 이루는 데 반해서 PRPSC는 베타 프레티드 스윗 인포메 아이소폼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CSF에 녹지가 않아요. 녹지가 않아서 착축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PRMP 포인트 뮤테이션에서 진단.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이 수준이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이 PRMP 시퀀싱이고요. 동물 전파 검사, PRP-SC 그러면 웨스턴 블롯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브레인 아트로피를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패솔로지는 이제 그게 CJD 그러니까 스폰지폼 에스포르파이스로 보이는 환자한테서는 뭐 당연히 뭐 스폰지폼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겠고요. 그다음에 클로플렉 그래서 이 에브로말 프로테인이 어, 이스로셀룰러 애그리게이션 되는 경우는 PLPC에다 PLPSC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콩코레드 슬랩에서 파스포지티브 뉴로날 로스 글라이오시스 가능성을 보인다.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CJD의 스포라딕 타입하고 베리안트를 구분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베리안트 CJD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베리안트 CJD가 나타나는 패스피지올로지는 현재 이제 추정해 보건데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결국 그것이 인간에서 나타나는 베리안트 CJD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스포라딕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긴 데 비해서 베리안트는 좀 젊은 층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베리안트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죠. 5년.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심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디멘시아 마이오크로스. 근데 이제 VCJD는 이제 사이코시스 증상이 동반입니다. 뇌파에서 뇌파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은 당연히 가끔 CJD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JD를 가지고 초기 CJD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기 준비한 그 퀴즈를 못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간단히 할 테니까 학생들은 여기 LMS를 좀 키시고요. 내가 강의했던 부분이 이제 카그니티브 뉴로로지 쪽하고 디멘시아하고 그다음에 오늘 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형성평가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카그니티브 뉴로로지의 형성평가를 열어보세요. 어, 카그니티브 뉴로로지 형성평가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나요? 어, 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로 우반구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죠. 우반구 증상은 이제 하겠지만 주로 좌반구는 이제 주로 언어가 관계되는 실어증,
실선증, 좌우국은 실서증이 좌반구 증상이죠. 후반부는 이제 무시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치매 쪽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한번 볼까요? 70세 여자가 가족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억지를 부리고 가족과 자주 다투며 남편의 위로한다고 의심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 환자는 5에서 6년 전부터 본인의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자주 잊어버리고 익숙하게 사용했던 재봉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약 1년 전부터는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의 고향도 잘 모른다고 했다. 최근에는 가족을 의심할 뿐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과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하거나 하루 종일 밥을 먹는다고 그 집을 비우기도 한다고 한다. 이 환자의 증상 조절에 취할 수 있는 약점. 일단은 어떤 병인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단순히 높은 기억장애를 조증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상행동을 주로 보이니까 보통 중기 이후의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증상이 5, 6년 전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70세에서 5년이면 65세, 64세 이렇게 되니까는 프리세나일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이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어떤 약을 취하냐? 아스피린, 레보도파, 스테로이드, 프라임팩서, 리스페리돈 어떤 걸까요? 치매 환자의 BPSD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atypical 안티사이코틱스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atypical 안티사이코틱스가 뭡니까? 리스페리돈. 레보도파하고 프라임팩서는 파킨슨 디지즈를 치료하기 위한 약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에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태인성 일단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다음에 태인성 뇌질환 중 질병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헌팅턴병, 척추 손해실조증, 유전성 말초신경병증, 크로츠펠트 야구병. 여기 보면 치상핵, 적핵, 담창고, 시상하핵, 위축증. 이게 뭐냐면 DRPLA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써놓으니까 이렇게 좀 어색한 이름이 되는 거죠. 뭡니까? 또 한번 발병하면은 베리안트 CJD는 더 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스포라딕 CJD는 조금 늦게 가죠. 아무튼 CJD가 제일 빠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마지막 슬라이드만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스포라딕 CJD하고 베리안트 CJD를 비교해 보면요. 베리안트 CJD는 굉장히 젊은 나이, 또 굉장히 그 질병도 굉장히 짧고요. 진행도 빠르고. 스포라딕이 주로 치매하고 마이오크로노스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베리안트는 주로 사이코틱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파에서는 오히려 더 아까 말한 피리오딕 샤프 웨이브가 주로 스포라딕에서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이유는 특히 베리언트 CJD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밀로이드 플락이랑 관련이 있다. 다만 이게 알츠하이머병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